죄송합니다만 최승우 이병은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부에서 내린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요, 중대장님.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국회 보훈위원장을 지낸 최명훈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그럼 내 손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뭡니까? 3개월 만에 손자 얼굴 보러 온 할아버지한테 면회 불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온몸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얼 하시며 듣고 계신가요? 거실 앉아서 듣고 있나요? 아니면 늦은 저녁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인가요? 다만 잠시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이야기 속으로 가져와 주세요.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명훈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30년 넘게 정치 일선에서 온갖 풍파를 겪어온 사람의 손이 이렇게 떨리다니.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금까지 그가 맞서온 모든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이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적이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7사단의 웅장한 건물들이 오늘은 왠지 음산하게 보였다. 저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승우가 있을 텐데. 3개월 전 입대할 때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10월 중순의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아니, 따가운 것은 햇살이 아니라 가슴속 어딘가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무언가였다. 검은색 그랜저에 몸을 맡기자마자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을 귀에 대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스며드는 10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몸속에서는 오히려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정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면회는 잘 마치셨냐는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명훈의 대답은 정비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면회를 못했어. 정비서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핸드폰 너머로 전해졌다. 3초, 4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최명훈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승우가 외부 면회 제한 상태래. 혹시 사고라도 났습니까? 정비서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며들었다. 그게 아니야. 뭔가 이상해. 칠보병사단에 우리가 아는 사람 있나? 김대령님이 작전 참모로 계십니다. 의원님 육사 동기분이시죠? 김대령한테 연락해봐. 조용히 알아보라고 해.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다. 아니, 거친 것은 엔진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호흡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최명훈은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부대를 바라봤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몰랐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곳인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고 있는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평소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을 텐데 오늘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 붉게 타오르는 단풍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최명훈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승우 생각뿐이었다. 승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교 1학년이었다. 컴퓨터공학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히 공부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원래 계획으로는 2학년까지 마치고 입대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1학년만 마치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빨리 갔다 와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때 승우가 한 말이었다. 어른스럽고 의젓한 손자가 자랑스러웠다. 군대에서도 전산 관련 특기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안전한 보직이라며 안심했었다. 통신병이면 전투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세웠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67세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이었다. 이마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깊은 주름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다. 특히 눈빛이 달랐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정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낮았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의원님, 김대령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던가 조금 이상하셨습니다.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면서요. 최명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대령은 평소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육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직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어떻게?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며칠 후에? 김대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사람이 아닌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최명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30년 정치 경험이 알려주는 위험 신호였다. 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후 최명훈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과거를 되짚어봤다. 김대령과 처음 만난 것은 육군사관학교 1학년 때였다. 같은 중대에서 생활하며 4년 동안 고락을 함께했다. 전역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그런 그가 말을 돌린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가.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평소라면 승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시간이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곤 했는데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승우가 중학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고 할아버지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만 해도 키가 할아버지 어깨까지밖에 안 왔는데 입대하기 전에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사진 속 승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최명훈은 생각했다. 저 순수한 미소를 지은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서재로 들어가 승우의 최근 사진을 꺼내 들었다.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새내기다운 풋풋함과 함께 어딘가 의젓한 모습도 보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답게 또래보다 성숙한 면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어릴 때 승우가 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최명훈은 가슴이 뿌듯했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대답했었다. 손자가 자신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승우가 입대한 지 정확히 3개월하고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편지 2통을 받았고 전화 통화도 3번 했었다. 모두 별일 없다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간부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을까? 생각해보니 지난 3주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승우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최명훈의 마음은 그 어떤 불빛보다도 어두웠다.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의원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명훈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승우 이병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최명훈의 세계가 정지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승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화성시내 커피숍에서 잠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최명훈은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승우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최명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다.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평생 이렇게 긴 밤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 승우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할아버지 집에 온 첫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현관에 서 있던 그 모습.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의젓하게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그때부터 최명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로 바쁜 와중에도 손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다. 밤늦게 국회에서 돌아와도 승우가 깨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것을 보며 위축될까봐 더욱 신경 썼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중학생이 되어서 승우가 물었던 말이었다. 그때 최명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승우야, 너는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손자가 있기에 정치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손자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니.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승우가 나타났다. 어린 모습의 승우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꿈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최명훈의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67세의 나이가 실감났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 승우 생각이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30년 전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시대였으니까. 지금이 과연 그때보다 나아진 것일까? 오후 2시 국회 보훈위원회 회의실.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최명훈의 정신은 딴 곳에 있었다. 동료 의원들의 발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전화통화와 오늘 저녁 만날 사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명훈이 형,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옆자리에 앉은 동료 의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도연 의원이었다. 이선 의원으로 최명훈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손자 군대 생활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명훈의 귀가 번뜩 열렸다. 누가 그러던가. 국방위 김상철 의원이 그러더라고. 7사단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최명훈의 눈빛이 변했다. 김상철 의원이 7사단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모범적 복무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모범적 복무라고?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뭔가 조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최명훈은 즉시 정비서를 불렀다. 국방위 김상철 의원이 7사단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조사할까요? 우리 쪽 동향도 파악해봐. 최근에 우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정비서가 나간 후 최명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국회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10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최명훈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녁 7시 화성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 최명훈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런 은밀한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7시 10분쯤 되어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체격이 탄탄해 보였다. 군인 특유의 자세가 느껴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의원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김민수입니다. 승우와 같은 소대. 아니, 같은 동기입니다. 최명훈은 김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얼굴 왼쪽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다. 거의 다 나아가는 상태였지만 분명히 멍자국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민수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며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우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승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저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라면 박상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최명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별한 관심이라는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특별한 관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느껴졌다. 밤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별의미 없는 기합을 주시고 온갖 일을 시키세요. 다른 동기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최명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다. 계속 말해보세요. 승우가 그걸 보고 참지 못했어요. 그만하라고, 너무하다고. 그때부터 승우도 같이 당하게 된 거예요. 최명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다. 손자가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자신도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승우답긴 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동시에 뼛속까지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그래서 면회가 금지된 겁니까? 승우가 며칠 전에 박상사에게 정면으로 항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 일로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무마됐어요. 무마? 네. 대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화도 편지도 면회도 안 된다고. 최명훈은 드디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손자가 부당한 대우에 맞서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손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연락한 겁니까? 김민수의 눈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아는 청년이었다. 승우가 저를 지켜주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명훈은 김민수를 바라봤다. 승우가 이런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승우한테 오늘 만난 일은 말하지 마세요. 괜한 걱정만 끼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는 최명훈의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터득한 모든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손자를 구해내겠다는 결심이 섰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명훈은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정치가 과연 옳았을까? 타협과 거래를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이번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것이다.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중 몇 명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사진 속 최명훈의 옆에 서 있는 박진우의 얼굴이 특히 또렷하게 보였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친구였다.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던 그는 군대라는 거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해서 더욱 표적이 되기 쉬웠다. 최명훈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박진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저녁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었다. 몇 번 찾아보려 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때 최명훈에게도 박상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최병장이라는 고참이었다. 키 180cm가 넘는 큰 체격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신병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부렸다. 특히 약해 보이는 신병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야, 너희들 뭘 배우러 왔냐? 정신력을 배우러 온 거야. 최병장이 항상 하던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이른바 정신력 강화 훈련이었다. 밤 10시가 넘으면 시작되는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의 가혹행위. 이유도 없이 불러내어 기합을 주고 의미 없는 얼차례를 시켰다. 정신력 강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폭력이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인 폭력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최명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군대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남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앨범을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진우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새벽 3시 화장실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그었던 날이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칸막이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바닥에 쓰러진 박진우, 그의 손목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면도날. 만약 최명훈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박진우는 그날 밤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다. 결국 정신적 후유증으로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그때의 충격을 최명훈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왜 자신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박진우를 도와주지 못했을까? 최병장의 가혹행위를 보고도 왜 침묵했을까? 그 후로 최명훈은 줄곧 생각해왔다. 과연 자신이 옳았을까? 침묵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 참는 것이 진짜 용기일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손자가 과거의 자신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부당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해서 나섰다가 자신도 피해자가 되었다. 그것은 최명훈이 못했던 일이었다. 30년 전에 자신이 했어야 했던 일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대령이었다. 형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되어 있었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아니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전 10시 용산역 근처에.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최명훈은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형님,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명훈은 다시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승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7살 승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부모를 잃은 지 2년이 지난 후 찍은 사진이었다. 처음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가. 승우는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버지는 최명훈의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였다. 둘 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최명훈과 같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고 며느리는 간호사였다. 앞으로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최명훈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정치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손자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승우가 있었기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최명훈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정치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승우는 영리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보였다. 뉴스를 보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했고 할아버지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승우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 왜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승우가 물었던 말이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던 날이었다. 그때도 승우는 지금과 똑같은 선택을 했었다.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승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그때 최명훈이 해준 말이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진짜 용기란다. 그런데 지금 승우가 바로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굽히지 않는 것. 그런데 할아버지인 자신은 뭘 하고 있는가? 다음 날 오전 10시 용산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 김대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도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앉아.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해? 김대령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산 사람의 손이 떨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7사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승우 이병과 관련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대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최명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김대령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며칠 전 갑자기 사단장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승우 이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였어요. 누구 지시?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김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박 상사의 가혹행위는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매번 상급자들의 비호로 무마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박 상사는 사실 여러 번 징계를 받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의 개입으로 무마되어 왔어요. 누구의 개입?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명훈의 혈관에 차가운 분노가 흘렀다. 정치권과 연결고리라니.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승우 이병이 국회의원 손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박 상사를 처벌하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덮자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덮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말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김대령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승우의 징계위원회가 갑자기 무산된 것도 그런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부 접촉 차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형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령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었다. 무슨 뜻이야? 이 일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형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위험? 정치적인 위험 말입니다. 누군가 형님을 타겟으로 삼고 있을 수 있어요. 찻집을 나선 후 최명우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식의 음모를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을 끌어들인 것은 처음이었다. 누군가 선을 넘었다. 한강을 바라보며 최명우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옳은 정치를 해왔을까? 30년 동안 수많은 타협과 거래를 해왔다. 때로는 원칙을 굽히기도 했다. 그것이 현실 정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에는 타협할 수 없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걸린 문제다. 그날 오후 최명우는 정비서를 불렀다. 칠사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어떤 정보 말씀이십니까? 박상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최근 우리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도 파악해봐. 정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명우는 간단히 설명했다. 손자가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서가 나간 후 최명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국회 건물 주변의 가로수들이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 8시 최명훈의 자택.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승우를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승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할아버지, 저 군대 가서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입대 전날 밤 승우가 물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최명우는 뿌듯했다. 손자가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것이 승우야 할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최명훈이 해준 대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승우는 할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비서였다. 의원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봐. 정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박상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문제 인물이라는 것. 하지만 매번 상급자들의 비호로 무마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특정 정치인들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어떤 정치인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당 내 일부 세력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명훈 자신과 관련된 정보였다. 최근 여당 내에서 최명훈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의원님이 보훈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군 인권 관련 정책들이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의원님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누구들이? 김상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의원님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는 정보도 있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손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명훈이 손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타협이라도 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계산했다. 최명훈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봐. 그리고 언론 쪽 인맥도 활용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날 밤 최명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조용히 타협하는 대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것이다. 30년 전 박진우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때와 달라야 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최명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또 늙은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결연해 보였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분 있는 기자들 연락처 좀 알아봐. 그리고 오늘 7사단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갈 사람들을 섭외해봐. 혹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정비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건 승우야. 할아버지인 내가 위험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하나? 전화를 끊고 최명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 같았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는 오늘. 최명우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드디어 진짜 자신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승우야, 할아버지가 간다. 2024년 10월 18일 새벽 6시. 최명우는 정비서와 함께 서울을 떠나 화성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가 팽팽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의 전쟁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 2명이 함께했다. KBS의 김 기자와 조선일보의 박 기자였다. 둘 다 군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명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의원님,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군요. 김 기자가 말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다. 큰 결심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최명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최명훈은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다. 오늘의 선택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손자의 안전이었다. 그리고 정의였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라도 보는 것처럼.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최명훈의 마음은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의 심정이었다. 의원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정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야. 최명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오전 9시 7사단 정문 앞. 최명훈 일행이 도착하자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정중하게 면회 신청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것도 언론과 함께. 부대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내부에 연락을 취했다. 무전기에서 튀어나오는 긴급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국회의원이 기자들과 함께 왔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되겠습니까? 10분쯤 지나자 사단장이 직접 나왔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명백히 긴장하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원님, 갑자기 어떻게...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손자 최승우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최명훈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30년 정치인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위엄이 있었다. 그런데 기자분들은 사단장이 기자들을 힐끗거리며 말을 흐렸다. 지금까지 제 손자가 면회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언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사단장님, 혹시 부대 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국회의원의 손자가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장병이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면회가 금지된 겁니까? 박 기자가 추궁했다. 30년 기자 생활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건 부대 내부 사정으로. 부대 내부 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명훈이 끼어들었다. 30년 정치인의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저는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 최명훈이 아니라 손자 최승우의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제 손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단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다. 잠시 고민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장이 들어간 후 20분이 지났다. 그 20분이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최명훈은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안에 승우가 있다. 3개월 만에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사단장이 나왔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면회는 허용하되 3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최명훈은 받아들였다. 30분이라도 승우를 볼 수 있다면.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최명훈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보는 손자가 어떤 모습일까? 김일병의 말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차가운 형광등, 그리고 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이런 곳에서 가족을 만나야 한다니. 면회실 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을 때 최명훈은 충격을 받았다. 3개월 전 입대할 때의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다. 할아버지. 승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3개월 만에 듣는 손자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뭔가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승우야, 많이 힘들었지? 최명훈도 목이 메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승우야, 할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승우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와 기자들의 존재가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기 중에 김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박상사님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어떤 괴롭힘? 밤늦게 불러내서 의미 없는 훈련을 시키고 다른 동기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어요. 김 기자가 메모를 하며 질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는
처음에는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끼어들었죠. 끼어들었다는 게 박상사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요. 너무 심하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도 같이 당하게 됐어요. 아니, 저한테 더 심하게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손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최명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자가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며칠 전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박상사님한테 정면으로 항의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무마됐어요. 대신 외부 접촉이 모두 차단됐죠. 승우의 증언은 김일병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왔다. 박상사님은 특별히 학력이 높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병사들을 골라서 괴롭혔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박 기자가 질문했다. 다른 간부들은 몰랐나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상사님을 두둔하는 분위기였죠.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명훈은 승우의 손을 꼭 잡았다. 승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이 될까봐.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니까 바로 잡아야 하는 거야.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선 최명훈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 최명훈이 아니라 손자 최승우의 할아버지로서 섰습니다. 최명훈의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정치인의 노련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훈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다. 부대 내 가혹행위의 실상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정황까지. 제 손자가 당한 일은 전국의 모든 군 부모, 군 가족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인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혹시 정치적 보복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3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조리와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두려워한다면 그동안 제가 해온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명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30년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정치적 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들의 인권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명훈은 정비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정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의원님, 벌써 여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한 일이야. 김상철 의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자신들의 음모가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저녁 최명훈의 기자회견은 전국의 모든 뉴스에서 톱뉴스로 다뤄졌다. 국회의원 손자 군대 괴롭힘 폭로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제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명훈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군 가족들의 제보가 쇄도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우리 집 상황과 똑같다는 반응들이었다. 인터넷과 SNS에는 최명훈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30년 만에 진짜 정치인다운 모습을 봤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정의를 택한 용기 있는 정치인. 손자를 위해 싸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로 여당 내 일부 세력과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정을 흔들고 있다. 정치적 쇼맨십이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다. 특히 군 가족들과 예비역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며칠 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최명훈은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공개했다.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최명훈은 7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정황들도 공개했다. 장관님,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입니다. 최명훈이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다.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 사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의 증거들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완전히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다. 즉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명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관님,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대 내부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최명훈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군 인권센터의 권한 확대, 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등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군대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폐쇄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명훈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을 압도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심지어 평소 최명훈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의원들도 이번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야당 의원 중 하나가 말했다. 이런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쏟아졌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박 상사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다. 사단장은 해임되었고 연대장도 좌천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였다. 국방부는 군 인권센터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외부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도 개선했다. 하지만 최명훈에게 더 중요한 소식은 따로 있었다. 승우가 정상적인 면회와 통신이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부대 내에서의 대우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승우 자신이 변했다.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전처럼 밝아졌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승우가 전화해서 한 말이었다. 승우야, 내가 더 자랑스럽다. 옳은 일을 위해 싸웠으니까. 한 달 후 최명훈은 다시 7사단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식 면회 절차를 통해서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다. 의원님께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승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맑아졌다. 체중도 다시 늘어서 건강해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승우가 한 첫마디였다. 승우야, 내가 더 자랑스럽다.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옳지 않은 일은 참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김민수는 어떻게 됐나?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른 피해를 당했던 동기들도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최명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 후 2025년 4월 최명우는 국회에서 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법안이었다. 군 복무자들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다. 군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위원회 설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었다. 법안은 여야를 초월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를 통과했다. 많은 의원들이 최명훈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동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평소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야당 의원들도 이번에는 적극 지지했다. 이런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후 한 말이었다. 그해 12월 승우가 전역했다. 저녁식에 참석한 최명우는 감개무량했다. 손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다. 저녁식에서 승우는 동기들의 박수를 받으며 상을 받았다. 모범 병사상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 군대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시는지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전역 후 승우는 대학교에 복학했다. 그리고 군 인권보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할아버지한테 실망을 끼칠까봐 하는 걱정이었어요. 승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할아버지가 너한테 실망을 끼쳤을까봐 걱정했지. 더 빨리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생들이 모두 보상받는 따뜻함이 있었다. 1년 후 최명우는 사선에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 준 결과였다. 선거 기간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바로 손자를 위해 싸운 그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진짜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분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를 택한 용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손자를 위해 싸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이었다. 당선 소감에서 최명우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할아버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명우는 계속 싸우고 있다. 군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서 그 곁에는 항상 승우가 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배우기도 한다.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은 기성세대가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최명훈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늘도 최명훈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승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일상이다. 최명훈의 서재에는 새로운 사진이 한 장 더 추가되었다. 승우의 저녁식 사진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최명훈은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명훈은 그 사진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겠다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의 경험 중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요?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진정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최명훈처럼, 승우처럼 말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진솔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